일부 거짓과 의심의 씨앗. 상현의 딸 민서의 15번째 생일은 온 가족이 모인 행복한 잔치였습니다. 거실 가득 풍선이 떠다녔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상현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민서는 해맑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 수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모두가 축복의 노래를 부를 때였습니다. 수진의 오랜 친구인 미경이 상현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상현아, 민서는 커갈수록 수진이를 쏙 빼닮네. 어쩜 이렇게 안 닮을 수가 있냐? 내 어릴 때 사진 보면 민서한테 미안해서 못 보여주겠다. 장난 섞인 농담이었지만 상현의 마음속에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러게. 다행이지 뭐.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손님이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상현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수지는 옆에서 남은 생일 케이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 오늘은 일찍 자자. 수진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 미경이가 한 말 있잖아. 진짜 내가 그렇게 못생겼었나? 수지는 웃으며 상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당신 어릴 때도 귀여웠어. 그냥 농담이잖아. 근데 민서가 나랑 진짜 하나도 안 닮았나 싶어서. 상현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상현의 얼굴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당신 성격이랑 마음을 닮았잖아. 그걸로 된 거지. 얼굴이 뭐 중요해? 수진의 진심 어린 말에 상현은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습니다. 그래, 그게 다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상현의 마음속에 깃든 의심은 병처럼 자라났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웃을 때 보이는 입꼬리, 걷는 모습, 심지어는 습관처럼 머리를 쓸어 올리는 버릇까지 모두 자신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수진과 쏙 빼닮은 민서를 보며 흐뭇해하던 그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집을 청소하던 상현은 먼지가 쌓인 수진의 낡은 졸업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앨범의 자물쇠는 작은 숫자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여러 숫자를 눌러보다가 문득 결혼하기 전 수진의 휴대폰 비밀번호였던 1210을 떠올리고 눌러보았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앨범 속에는 아내가 그와 만나기 전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상현의 심장은 쿵쿵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은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그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과 민서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비교했습니다. 민서의 눈매와 코끝, 그리고 묘하게 닮은 미소. 그는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든 민서의 머리카락 한 올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습니다. 가위질 한 번에 가슴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딸을 의심한다는 죄책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봉투에 머리카락을 담고 친자 확인 검사라고 적힌 서류를 우체통에 넣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부디 내가 오해한 것이길. 그는 이 고통스러운 의심을 끝내고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3부 깨진 거울. 상현의 삶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 동안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내와 딸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회사에 문제라도 생겼어? 상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별거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고 수지는 그의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빵에 잼을 바르며 해맑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침밥 든든히 먹어야지. 상현은 아무 말 없이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15년간 당연했던 가족의 풍경이 지금은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현관문 아래 우편 투입구로 봉투 하나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현은 심장이 발끝까지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의 감촉이 그의 손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보고서의 첫 줄이 그의 시야를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친자 확률 0.00%.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귀에 윙윙거렸습니다. 15년 동안 쌓아 올린 그의 행복한 삶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기억들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 민서를 품에 안았던 순간, 함께 자전거를 타던 날, 민서가 아빠 사랑해라고 속삭이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기만이자 끔찍한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때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뭐해? 저녁 먹어야지. 민서의 해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현은 보고서를 움켜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조차 이제는 그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좀 바빠. 먼저 먹고 있어. 잠시 후 수진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상현은 재빨리 보고서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 괜찮아? 왜 이렇게 얼굴이 창백해?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눈빛은 더 이상 그에게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을 속여온 가면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상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 말이 있어. 그의 눈은 뜨거운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4부 드러난 진실. 상현은 자신의 손에 들린 보고서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인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상현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상현은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에 대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말해. 제발. 수진은 동요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5년을 함께 살았어. 우리 민서가 얼마나 소중한데 그런 걸로 의심을 해? 그녀의 눈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면 이 결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녀의 단호한 말에 상현은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목을 잡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눈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 내가 직접 했다고. 민서 머리카락으로. 친자 확률 0.00%. 0%라고. 상현의 목소리가 절규로 변했습니다. 나랑 민서는 유전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대. 당신이 말한 그 모든 사랑과 행복이 전부 거짓이었어. 상현의 울분 섞인 외침에 수진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상현을 바라보다 이내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상현아. 미안해. 누구야? 누구 애냐고. 내가 아는 당신은 누구야? 15년을 함께한 당신은 대체 누구였냐고. 상현은 온몸을 떨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흐느끼며 끔찍한 과거의 진실을 토해냈습니다. 당신 만나기 전에 헤어진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사람과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임신했다는 걸 알았어. 당시엔 너무 무서웠어. 이 아이를 버릴 수도 없었고. 당신을 만났을 때 당신이 너무 좋아서.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말할 용기가 없었어. 수진은 울면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민서만큼은 당신의 사랑으로 키운 거잖아.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잖아. 그렇지? 상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담긴 모든 기억들이 순식간에 깨져버린 거울 조각처럼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딸 민서의 모든 모습이 이제는 낯선 타인의 얼굴로 보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배신감과 15년간 민서를 사랑했던 따뜻한 기억들이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흐르는 것은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랑하는 딸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상현은 그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오부 차가운 집. 수진의 끔찍한 고백 후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따뜻한 조명 아래 상현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수진은 그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행복한 세 사람의 웃음이 마치 그들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상현은 15년간 함께했던 아내가 이제는 완벽한 거짓말로 만들어진 가면처럼 느껴졌고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삑삑삑. 민서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수진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상현아, 제발. 민서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상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감정을 잃은 듯 차가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섰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민서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로 들어섰지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아빠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빠, 무슨 일 있었어? 민서의 해맑은 목소리가 거실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아니, 아무 일도 아니야. 갑자기 드라마 보다가 좀 슬퍼서. 수지는 애써 웃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현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얼굴이 너무 아파 보여. 민서의 따뜻한 손길에 상현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내 딸이 아니라는 사실, 내 앞에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아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 리 없는 민서의 천진난만한 표정까지. 그는 민서를 향한 사랑과 자신을 향한 배신감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민서의 눈을 보며 15년 전 병원에서 처음 만났던 아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이제 끔찍한 비극이 되었습니다. 상현은 이제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고 민서에게 끔찍한 진실을 알려주어야 할지 아니면 이 거짓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고 살아야 할지. 그는 민서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동시에 그의 모든 고통의 근원인 것 같았습니다. 6부 침묵의 공모자들. 상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서의 해맑은 미소를 지켜주기 위해 진실을 영원히 가슴속에 묻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진에게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민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들의 관계는 사랑하는 부부에서 비밀을 공유하는 차가운 공모자로 변했습니다. 그 순간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15년간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박제된 유리박스 안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상현과 수진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민서는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그래? 둘이 싸운 것 같아. 밥도 같이 안 먹고. 민서는 불안한 듯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서야. 엄마, 아빠는 아주 사이 좋아. 아빠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피곤한 거야. 상현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딸에게 거짓말을 하는 죄책감과 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서재에 틀어박혔고 수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그들의 공간은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 상현은 잠 못 이루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끝없이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현 씨 되십니까? 저는 박우진 변호사입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상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습니다. 누구시죠? 다름이 아니라 민서의 친부와 관련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복 형제의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반드시 상현 씨와 민서 양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현은 전화기를 든 채 온몸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묻어버리려 했던 진실이 이제 외부에서 그들의 삶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전화기를 든 채 떨고 있었습니다. 7부 묻으려 했던 진실의 파도. 다음 날 상현은 떨리는 손으로 박우진 변호사의 명함을 쥔 채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카페에 앉아 그를 기다리는 동안 15년간 감춰졌던 진실의 파도가 자신과 가족을 덮칠 것이라는 예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박 변호사가 나타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상현 씨, 이분 기억하십니까? 봉투 안에는 수진의 옛 남자친구, 즉 민서의 친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낯설었지만 그 묘한 분위기는 민서와 닮아 있어 상현은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은 최근 사망하셨습니다. 엄청난 재력가였죠.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은 상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가족 몰래 남겨둔 유언장에 민서 양의 이름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을 받으려면 민서 양이 친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사람이랑 헤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 변호사의 대답은 상현의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헤어진 게 아닙니다. 이분은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씨가 연락을 끊고 도망쳤던 겁니다. 민서 양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숨기고 당신과 결혼했죠. 상현은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자신의 딸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도피였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 민서 양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분에게는 이미 결혼한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민서 양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민서 양의 상속권은 사라집니다. 이제 상현 씨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 민서 양의 몫을 찾아줄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묻고 조용히 살아갈지. 상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묻어버리려 했던 진실이 이제 돈과 권력이 얽힌 거대한 싸움이 되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거짓된 삶을 선택했지만 이제 그 거짓이 민서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8부 아버지의 선택. 상현은 박 변호사를 만난 후 텅 빈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산을 받으면 민서의 미래는 보장되지만 그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고 친부 가족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유산을 포기하면 당장은 안전할지 몰라도 평생을 이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말없이 그녀를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민서 친부 쪽 변호사 만났어. 상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가 왜 죽었는지, 당신이 왜 도망쳤는지 다 말했어. 수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그건 내 과거일 뿐이야. 당신은 모르는 게 나아. 상현은 그녀를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내 딸의 목숨이 달린 문제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었지? 그의 가족들은? 수진은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마피아 같은 사람이었어. 돈으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의 가족들은 더 무서웠어. 그는 민서를 원했어. 내가 도망치지 않으면 아이를 빼앗길까봐.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녀의 고백은 15년 전의 공포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잠시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민서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거짓을 택했지만 이제 그 거짓이 민서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손을 잡고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산은 필요 없어. 그를 다시 우리 삶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민서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우리가 민서를 지킬 거야.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수진은 상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15년 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고통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함께 진실과 맞서 싸울 새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구부 보이지 않는 저. 상현은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결심을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분 가족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민서 양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당신 가족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그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상현과 수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민서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올 때마다 주변을 살폈고 모르는 사람이 근처에 서 있기만 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안에는 방범 시스템을 강화하고 창문에는 방범 필름을 붙였습니다. 15년간 그들이 쌓아 올렸던 평화로운 일상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현의 사무실로 의문의 소포가 배달되었습니다. 소포 안에는 민서가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아버지를 잘못 만났군이라는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상현은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부부는 민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불안에 떨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서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수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상현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떻게든 막을 거야. 이젠 우리가 함께잖아. 그들의 대화를 엿들은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온 민서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와서 아빠랑 엄마는 나를 지켜줄 수 없다고 했어. 우리 가족이 정말 위험한 거야? 상현은 민서를 품에 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이제 그의 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10부 무너진 삶의 터전. 민서의 울먹이는 말에 상현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딸을 꽉 안은 채 수진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서가 잠든 밤 상현과 수진은 거실에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도망쳐야 해. 상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어디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민서를 잃는 게 더 두려워. 상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서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해. 왜 우리가 도망쳐야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상현과 수지는 민서의 손을 잡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은 민서의 친부에 대한 이야기는 제외한 채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들이 위험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빠, 엄마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만 믿고 따라와줘. 상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충격에 휩싸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부모님이 사실은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부모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몇 개의 집만 겨우 챙겨 한밤중에 도망쳤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어질 때쯤 상현의 백미러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빠르게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상현은 식은땀을 흘리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를 질주하는 그들의 차 안에는 과거의 행복은 사라지고 오직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범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달아나는 도망자였습니다. 11부 끝나지 않는 도주. 상현은 백미러에 비치는 검은색 세단을 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꽉 잡아. 그는 소리쳤고 민서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뒷좌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흐느끼며 민서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민서를 감싸 안는 팔은 단단했습니다. 상현은 익숙한 도로를 벗어나 어두운 골목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그는 급하게 차를 돌려 상점과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차들 사이에 숨어 잠시 숨을 고르자 쫓아오던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상현은 고속도로를 타고 무작정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그들은 낯선 시골 마을의 허름한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담겨 있던 화려한 집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피곤과 공포에 지쳐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민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상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던 보금자리는 사라졌고 그들은 이제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수지는 상현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까?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상현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으로 시작되었지만 이 고통스러운 여정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실한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모텔 방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2부 이름 없는 삶. 상현 가족은 이름 없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낯선 시골 마을의 허름한 모텔에 숨어 지내며 모든 것을 현금으로 해결했습니다. 상현은 가명을 쓰고 허드레질을 하며 돈을 벌었고 수지는 모텔 방에 틀어박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운 채 보이지 않는 적에게서 숨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민서는 가장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도 학교도 익숙했던 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민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왜 도망쳐야 해? 아빠,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상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딸을 꽉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서야. 하지만 아빠를 믿어줘. 아빠는 너를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민서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부모에 대한 믿음과 함께 깊은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상현과 수지는 서로를 의심했던 그들의 과거가 민서에게서 재현되는 것을 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숨겨야 할 비밀이 두 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현은 모텔 방을 청소하다 수진의 오래된 가방에서 낡은 손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수첩 안에는 낯선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이것만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본 순간 상현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이 수진이 마지막으로 숨기고 있었던 비밀일까? 이 주소는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줄 동아줄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상현은 수진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3부 마지막 희망을 향해 상현은 수진에게 낡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걸 왜 당신이? 이게 뭐지? 당신에게 마지막 희망이라면서. 상현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흐느끼며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도망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했던 사람이야.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도와주기로 약속했어. 그 사람에게만 연락할 수 있었어. 상현은 수첩에 적힌 주소를 보았습니다. 오래전 그가 수진과 사귈 때 자주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극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가지마, 상현아. 혹시 함정일지도 몰라. 그 사람들도 우리가 여기로 올 거라고 예상할지도 몰라. 상현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숨어 살아도 평생 민서에게 행복을 줄 수 없어. 도망치는 건 이제 끝이야. 이제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 상현의 단호한 결심에 수진은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 다시 차에 올라 수첩 속 주소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낯선 차가 옆에 서거나 행인이 자신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추격 없이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주소는 예상과 달리 번화가에 있는 허름한 2층 건물 위 작은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여기 맞아? 상현이 수진에게 물었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현은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민서의 친부와 관련된 일로 자신들을 찾아왔던 변호사 박우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습니다. 상현과 수진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마지막 희망이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인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들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14부 진실의 조각들. 상현과 수진은 혼란에 빠진 채 박 변호사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곳에서 만난 사람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그들의 표정을 읽고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유산 상속권은 사실 당신의 결심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가족이 아니라 그분의 비밀 변호사입니다. 그의 말에 상현과 수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서의 친부는 자신이 위험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박 변호사에게 자신의 친딸을 찾아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는 수진이 자신에게서 도망친 것을 알았고 그 용기와 딸을 향한 사랑을 존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이 민서를 위협할 것을 알았기에 미리 그녀를 위한 비밀 유산과 보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박 변호사의 전화는 상현이 민서의 친자 확인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상현의 사랑이 돈 앞에서 얼마나 강한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당신은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돈보다 민서 양의 안전을 선택하셨으니까요. 이제 당신은 민서 양의 법적 아버지가 아니라 진정한 아버지입니다. 상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15년간 그를 괴롭히던 의심과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민서를 사랑했던 모든 감정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새로운 신분과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민서 양의 이름으로 비밀 신탁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당신들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민서 양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입니다. 그들의 추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상현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들의 완벽했던 삶은 사라졌지만 그들은 이제 더 단단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상현은 민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상현은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어른들의 동화였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과거를 숨긴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민서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의 모습이 비쳤지만 상현은 때때로 딸의 눈을 보며 15년 전의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이 가족은 해피엔딩을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거짓을 넘어선 진실된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계속될 것입니다.